신도의 마지막 그 부분이고, 다루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래서 4사람이 그 각자 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히라타 아시다네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1776년에서 1843년, 그러니까 에도 시대, 일본의 근세를 이제 살다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국화운동 하면은 그 에도 시대 때에 그 일본 문화, 전통, 역사 이런 쪽을 그 연구를 하고 그거를 그 진작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운동을 의미하는데, 히라타시다네는 그 운동을 이끌어간 그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가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히라타시다네를 연구를 이제 해야 되고요. 이 사람을 그 가르침을 이제 따르고 그 각지에서 그 지방에 맞는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문인이라고 하는데, 문인, 그 문진, 일본말로. 한국의 문인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죠. 문인 하는데 그 전국적인 조직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탐구를 했지만은, 가장 이제 힘을 들인 거는 일본 고대의 그 일본 고유의 가치, 이 도덕, 이거를 그 끄집어내 가지고 정말 강조하고 널리 그 진작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의 고대다 보니까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그 신도가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천황, 그다음에 천황제가 되고, 그 일본 그 고대에 실증되지 않는 이야기들, 신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신화, 이런 것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일본이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가치를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 그 전통이 망가져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가져 왔는데 누가 망쳤냐 하면은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문물이 그걸 이제 오염을 시켰다. 그 외국 문물이라는 거는 그 중국에서 온 것,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온 것,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 유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주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이런 오염된 거를 걷어내서 일본 고대에 아주 그 멋있는 문화를 그 복원하고 발현하자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 요소들, 뭐 증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널리 이제 펼치고자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일본 민족의 인종적인 우월성을 이제 강조했고요. 이 사람의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제자들이 나중에 그 메이지 시대 때 일본 근대에 새로운 그 정치 체제, 그다음에 문화 전통을 확립하는 데 크게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특히 이제 힘을 들인 것이 뭐냐면은 이 죽음의례예요, 죽음의례. 이 신도에서 전통에서 보면은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은 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관한 이론이 신도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가장 강한 종교가 이 동양에서는 그 불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불교는 그 영혼의 그 행방, 그 사후의 영혼의 행방, 그다음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론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실증되는 건 아니에요. 실증되는 건 아닌데 이제 믿는 거죠, 그렇게. 그 믿음의 체계가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실행을 해왔는데, 그 일본에도
아주 멋있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불교나 유교, 기독교 등에 의해서 오염이 돼 가지고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내 가지고 구축을 하면은 그 새로운 전통이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의 소스를 어디서 보냐면은 그 민속적인 것, 보통 사람들이 해왔던 토속적인 믿음, 의례, 이거를 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서 가장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 신도에는 어떤 그 전통이냐면은 죽음을 좀 혐오하는 전통이 강해요. 왜 죽음을 혐오하냐면은, 힌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더러움인데, 이 더러움의 그 원천이 되는 것이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이제 믿어왔거든요. 하나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피입니다. 피, 혈액. 근데 그래서 거기다 여러 가지 이상한 의뢰들도 많고 믿음도 많은데, 근데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신도가 그런 죽음에 대한 혐오 때문에 죽음 의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이거를 별로 행하지 않았어요. 의례를 안에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그러고서 이 죽음 의례를 불교가 완전히 테이크오버한 거죠. 죽음 의례는 불교가 이제 전부 장악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 불교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히라타시단에는 이 죽은 뒤에 영혼의 행방, 영혼의 운명 등에 대해서 뭔가 믿음의 체계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이제 굉장히 했어요. 해가지고서 영혼의 향방, 운명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에도 말기부터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불교식 장례식에서 신도식 장례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히라타시단의 영향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워낙 신도에 종사했던 사제들이 그 불교에 대해서 반감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시스템에서 이 천황가에서 이 정부에서 신도식의 장례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신도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근데 민중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은. 뭐냐면 워낙 오랫동안 몇 세기 동안 불교식 장례식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신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상층부에서는 천황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도식 장례를 치르고 신도에 관계되는 사제들도 전부 신도식 장례를 치게 된 거죠. 이러한 데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영혼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교도 영혼에 대한 이름도 있고 불교도 있고 한데, 이게 아무도 확실하게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얘기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각자 이렇게 이론을 구축해 놓고서 믿으라고 하고 믿음 속에 빠져가지고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런 거에 신도의 장례식 진흥 이런 거를 통해서 점차 이 천황제 이제 국철원의 형성에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것이 천황제, 국철회 이런 것인데, 이런 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히라타시다 내가 얘기한 것들을 이제 보면은 신도의 전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약간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따왔는데 이건 아니고요. 번역도 좀 이상하게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참조를 했어요. 어떤 주장을 이제 하냐면은 일본의 어떤 진정한 정신, 문화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영혼이 어디에서 쉬는지 이런 것을 아는 데 있다.
이것이 이제 큰 전제예요. 이 그 큰 전제는 뭐냐면은 이 신도가 가장 약한 것이 영혼의 사후에 영혼의 행방, 운명 여기에 대한 이론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딱 놓고서 이제 그거를 짜 나가는 시스템이 이겁니다. 천지, 요미, 요미가 황천인데 heaven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그다음에 저승이 있다. 근데 이 저승이 전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부 신도의 신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제 주장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건 설명이 잘 되는데 이 저승은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하고 영혼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보기로 하죠. 보면은 이 신들의 세계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있다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론에 의하면은 이게 나름대로는 막 갖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대부터 있어 온 책자들, 전승 이런 것들을 모아서 종합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기서 추출해내서 추출을 해 가지고 이론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황천이 있는데 이 셋 모두 다 이 신도의 감히 이 신들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하늘은 어떤 그 신이냐면 아마테라스, 그 이세 진궁, 이세 그 신궁에 있는 아마테라스 천왕의 이제 직속 위가 되죠. 이 아마테라스하고 무스비노 가미라고 있어요. 이 이제 배우자인데 이 두 가미가 주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땅은 니니게노 미코토라고 하는 그 신이 이제 주재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천황이 나왔다고 이제 신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니니기노 미코토는 아마테라스의 손자예요, 손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땅에 누가 있었냐면은 요런 대국주라는 오쿠니누시라는 신이 있었는데 요 신을 히오타츠는 황천에다 이제 배정을 하고 요거로 관장하는 신으로 이제 만듭니다. 어쨌든 간에 요 신들이 이 히사타시단에나 국학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후기에 가면 중요한 신들이 돼요. 요 신들이 다 지배하고 요 신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고 살아서 죽으면 그 영혼도 마찬가지로 요 안에서 이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이론을 이제 구축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럴 때 인간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그 세계 구조 속에서 어디에 가느냐. 인간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물, 흙, 바람, 불. 네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죽으면은 육체는 그 물과 흙으로 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바람과 불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 바람과 불이 영혼이라고 이제 이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황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하늘로.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황천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로 올라가서 그 감히 신들의 세계하고 융합되어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은 여기서 인간이라 할 때 일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어요, 이 사람은. 일본 사람들의 그 혼은 죽으면 황천으로 가지 않고 하늘로 간다. 근데 황천이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곤 하지만은 앞에서 봤던 이런 신이 있기 때문에 오그니 누시라는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이 신이
다 그 통제하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황천은 황천대로 존재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영혼은 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그 주장을 이제 펼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요거하고 조금 이제 맞아떨어 들어가죠. 요것하고 요 속에서 인간의 그 영혼, 일본 사람들의 그 영혼이 어떻게 그 운명을 이어가는지 사후에 그런 식으로 이론을 구축하고서 이제 불교적인 그 영혼 간의 이제 대치를 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론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 뭐 옛날부터 이렇게 저렇게 들어온 얘기들이 있는데 모아 보니까 뭐 그럴싸하거든요. 그러고 이 사람이 치계적으로 만드니까 그렇구나 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서 이제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불교가 얘기하는 거는 그 한마디로 전부 그 속임수다 이렇게 제 주장을 합니다. 불교는 인간, 그다음에 사회의 세계, 영혼의 세계, 각종 그 이론들이 있죠. 윤회가 있고 업이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럴싸하게 다 이론이 구축되어 있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은 다 속임수다, 속임수. 그래 이게 하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여기 잘 이제 빠져 들어간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혹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인도 일본인도 여기에 전부 쏘갔다. 이제 정신 차리자. 이렇지 않다. 특히 일본인의 영혼은 그런 식으로 불교식으로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뒤에도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이 들으면 뭐 지멋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불교도 따지면 지멋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아 이게? 근데 그렇게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렇다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행동으로 서포트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히로타스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간, 그다음에 하늘과 땅, 황천, 영혼 등등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그 설명을 이제 합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감히 일본 신들에 의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자 이제 불교를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 그것이 바람과 불인데 이 세상에 머물다가 하늘의 세계와 교통하면서 이 세상의 다른 영혼과 같이 교감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요. 뭐냐면 하늘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갔다가 내려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과 땅,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교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간다. 이런 주장을 이제 비춰나갑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문헌을 이제 읽은 거죠. 일본 고대의 서적들로부터 뭐 신도 관계의 그 서적이라 할지 여러 가지 왁가 책이라 할지 등등 뭐 소설에서도 끄집어오고 등등 이런 걸 전부 끄집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체는 뭐냐 하면은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영혼관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불교와는 다른 영혼관이 그 전제가 되니까 당연히 인간이 사람이 가족이 세상을 떴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죄례, 의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죽음 의례가 신도식의 이제 장례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불교로부터 이제 해방하자 하는 거죠. 불교로부터 이제 해방하자는 그런 그 모토와의 이런
그 동기하에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퍼져나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많은데 이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뽑자면은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하시는 것이 이제 불교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불교로부터의 해방, 일본 독자적인 그 세계관, 영혼관, 그 삶에 대한 그 이론, 생명론 뭐 등등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다스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오쿠니 다카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쪽 지금으로 치면은 그 히로시마하고 저쪽 저기 동해 쪽에 그쪽에 그 붙어 있는 조그만 동네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야. 태어난 사람인데 나중에 그 상당히 그 업적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론을 좀 더 과격하게 진전을 시켜가지고서 메이지 정권 초기에 종교 정책이 위반되는데 뒤에서 이론적인 그, 서포트를 지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많이 반영이 돼갖고 메이지가 들어와서 실행한 그 불교를 신도로부터 분리시키는 신불 분리 정책이라 할지, 그 다음에 재정일치의 정치 제도라 할지, 뭐 등등에 이제 크게 이제 기여를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유업은 이 후쿠바 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에 의해서 계승이 돼가지고서 메이지 시대 때에 이 천황제 국가라 할지 가족 국가, 그다음에 신도 국가 신도 등등의 확립에 나름대로 이제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은 신도를 불교의 영향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를 이 일본 사람들의 그 정신생활에 문화생활의 중심에 놓는 것. 그다음에 신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면은 이 신무천황, 이 신화적인 일본의 그 천황인데 이때를 되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진무天皇, 신무천황인데 이때의 그 정치와 그 제사가 일치가 되는 그런 정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잠깐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론을 전개해요. 중국에 태극이 있다면 이 태극이 이 유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늘, 천, 궁극적인 원리, 태극, 뭐 그 주작에 오면은 리니, 성인이 등등 얘기가 있는데 궁극적인 뭔가 있잖아요. 궁극적인 원리. 중국에 이런 곳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다. 근데 이것이 더 우위다. 이것이 더 훨씬 기능을 잘한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다카 아미노 하라. 이 다카 아미노 하라. 이쪽에 신도 용어들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다카 아마노 하라는 유교식으로 말하면 태극이에요. 태극. 신도에 있어요. 이게 신도의 그 서적들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이 아주 궁극적인 원리는 거죠. 모든 정신과 모든 것 신들까지 포함해 가지고서 그것의 근원이 돼. 근본 원리. 여기에 상해졌던 것이 의고 그다음에 선이고 모든 것의 근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카아미노 하라가. 근데 이 다카아미노 하라는 아마테라스가 지배는 아마테라스. 그 태양신이 지배하고 이 아마테라스가
그 일본 천황의 그 선조잖아요, 선조. 그래서 천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는 아주 궁극적인 어떤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테라스 천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이제 근본 원리다 하는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황 입장에서 보면은 신났죠, 그죠? 아마테라스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 태극하고 된 거예요. 태극, 일본식의 태극하고도. 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신도의 참된 원리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세계 모두를 설명해주고 태양과 땅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준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다카미노 하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눈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를 통해서 태양과 땅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도 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죠? 이러한 신도의 원리하에 사는 우리 일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다카 아미노 하라 아래에 사는 우리 일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근데 그 유교에서의 그 린이 성인이 태극인이 하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그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윤리, 도덕 규범을 실천해야 되는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일본은 일본식의 어떤 윤리, 도덕, 살아야 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카미노 하라라는 그 궁극적인 원리에서 사는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요, 이제. 다 갖다 붙여요. 동, 효, 순결, 자비 등등이 있는데 의, 다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야 된다. 자, 이런 것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신을 공경하고 우리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유교적인 그 덕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본적인 이제 근본 원리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그 나라, 그다음에 가미 이 등등하고 이제 강하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 잠깐만 이 사람은 앞에서 본 히라타시다하고 좀 다르죠. 다르면서 약간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스케일이 좀 더 크게, 근데 그러면서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주장을 더 얹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카미노하라 그 속에서 전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사는 인간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일본인은 중국하고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다르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면서 나갑니다. 근데 지금 뭐 두 사람 얘기만 했지만은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여기 그 편집한 책에서는 몇 사람만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몇 구절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부분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상을 보려면은 좀 더 이제 좀 자세한 공부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리그치 시노부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1987년에서 1953년까지 생겼던 사람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오리그치 시노부가 국회 도서관에 갔더니 이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니토베 이나조가 조직한 학습 모임에서 야나기타 구니오를 만나면서 오리구치는 평생 민속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저희 학교에 니토베 이나조 공원이 있어요.
이 사람 공원이 어디 있냐면 와이프가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공원이 있습니다. 야나기타 군의원은 민속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등등 해가지고 이 민속학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 민속학에 관심을 갖냐면 이 사람들이 그 일본적인 것, 일본적인 토속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민속학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민속학자 중에도 오리구치 시노부는 약간 또 어떻게 보면 또 주의자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전통에 이제 예, 집착을 했고 그 전통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고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고대 문헌에. 뭐 그중에서 특히 그 마뇨슈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인의 정신세계 정수를 찾고자 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죠. 문학 서적에서 고대의 그 시집인데 여기서 일본인의 정신세계의 정수를 찾고자 했다. 그러니까 항상 고대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일본적인 것에 이제 굉장히 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면서 히라타 스타네의 영향을 이제 받았습니다. 뭐 굉장히 이 우리치 신호부는 전집이 있어요. 전집이 몇십 권이 있는데 뭐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건 몇 문장밖에 없으니까 그게 일부분이죠. 그냥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들과 의례 이것이 이제 민속이죠. 민속 바로 여기에 그 녹아 있는 여기에 녹아서 배태되어서 전해져 온 일본 자체의 일본만의 독특한 윤리와 도덕 요거를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런 일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일본이 나가야 할 길이다 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외국 문물을 배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 노력들은 다 있는 거죠. 일본적인 것, 일본만의 어떤 그 도덕적인 전통, 이에 대한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어떤 얘기를 하면은 왜 우리가 일본적인 거를 이렇게 그 따르고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 왜 우수하냐 하면은 이런 신념을 갖고서 이런 걸 행하게 되면은 알 수 있다. 뭘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따르고 실천하고 믿고 했을 때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본인은 그 일을 극복했다는 거야. 극복해왔다. 자, 뭘 갖고서 극복을 하냐면 이 전통적인 윤리 도덕, 이 신들에 대한 신의 길에 대한 그 믿음 이거를 통해서 마음이 더 단단해져 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극복해왔다. 이제 그것이 증거라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요 일본만의 도덕 윤리가 우수하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봐라 이거죠. 일본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극복해 왔다. 그 힘이 바로 요 가미의 그 신도에 대한 그 신들에 대한 믿음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본만이 갖고 있는 기적의 역사다. 다른 말로 이것이 바로 일본은 신국이다. 신의 나라다. 그것이 일본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런 이제 주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히라타 스탄의 오쿠니, 그 다음에 오리구치 히노부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씩 더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좀, 일본 중심적인 경향이 강화되면서 약간의 정치성이 이제 가미가 되는, 안 그런 척 하면서 가미가 되는 그런 경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오리구치 히노부는 그 가미의 세계, 신도의 신들의 세계 중에서 특히 이 두 가지 신을 강조를 해요.
예, 닭가미 무스비, 닭가미 무스비라는 가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가미 무스비라는 가미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 요 글자가 있잖아요. 요거. 산. 뭔가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산. 그 다음에 그 신이기 때문에 영이 되는 거예요. 영. 그 신도 신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뭔가를 생산해내는 요 신, 요 두 신이 이제 이 사람의 중시했던 신입니다. 이 산이 잘못됐네요. 이 산이 이 산이에요. 이 산. 생산할 때 산자입니다. 그 산자가 아니고 요 생산할 때 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무스비노 가미가 이 영혼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 일본인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 신이 이 두 신이기 때문에 이 두 신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중심적인 거를 봤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 일본의 근대의 그 정치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이 국제 사상, 이 천황제 국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이론을 조금 지력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이 국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국하고 체가 체. 이 체는 이제 근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본 원리. 이 체의 배척점에 있는 것이 용입니다. 용, 실용, 용, 쓰임, 실행하는 것이 practice고 이 체가 근본적인 원리. 이제 국은 여기서는 그 일본을 뜻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원리. 이러한 그 신앙, 이데올로기가 이제 근대에 확고하게 이제 확립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여를 한 것들이 신도 국수주의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몫을 했지만 한몫씩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 근대에 있어서 일본에 이 모든 시스템 어떻게 이제 구축이 되는지 이제 그거를 잠깐 이제 봤으면 하는데요. 이건 뭐 제 이해고요. 여기도 이론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학자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제 이론을 조금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이것이 그 메이지가 되기 전에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메이지가 1868년에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 전까지 이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바쿠프가 이 동경에 있고요. 에도 동경에 있고 바쿠프가 그 이렇게 색이 있잖아요. 바쿠프 이렇게 하면 지배를 했어요. 이 정도만. 이게 맥시멈 지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국토는 264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264개로. 그러니까 일본에는 한 250개 이상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중세 때는 서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계속 싸웠는데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거의 한 250년 이상을 이제 지속을 했죠. 근세가. 이제 그거를 가능해 했던 것이 요 바크후가 이 정도밖에 지배를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서 서로 싸우지 않고 그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렇지만 요 나라들은 그 다이묘라고 하는데 다이묘 대장을 요 다이묘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나라 영국 요거는 거의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 근대의 일본은 굉장히 지방 분산적인 지방 분권적인 이제 나라였어요. 이렇게 이제 잘 살아오다가 한 방 맞았어요. 아주 크게. 뭐 조그만 펀치도 맞긴 했지만 큰 펀치를 맞은 게 이겁니다. 1853년에 갑자기 배가 나타났어요. 네 척이. 여긴 뭐 6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가 무슨 배냐면 미국에서 파견한 배예요, 미국에서. 와 가지고서 그 에도가 보이는 그쪽에 와 가지고 그 나라 문을 열라고 요구를 했어요. 무역을 하자고. 근데 일본은 미국과 전혀 접촉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인제 갑자기 와 가지고서 나라 문을 열라고 "안 열면은 여기 안 보이냐고 대포고 쏜다."고 위협을 하니까 완전히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 가지고 우여우여 9.11 국절 곁에 조약을 맺었어요. 미국하고 1858 년에 이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 조약이라고 썼잖아요. 그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일본이 그 근대에 로 처음으로 맺은 이제 조약이에요. 근대 조약입니다. 이 조약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그 미국에서 그 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고 일본에 그다음에 미국에 주재원들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인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잘못을 저질러서 범죄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일본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사관에서 재판을 받는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치의 법권인데 일본의 그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인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게 뭐냐면은 그 무역을 하려면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히 미국서 물건을 들여올 때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 수입하는 거죠. 그럼 일본은 물건을 수입하는 곳이 되니까 거기 관세를 붙이잖아요. 예컨대 한국도 예컨대 중국서 물건이 오면 그것도 관세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약에 따르면은 일본에 들여오는 미국의 물품에 대해서 그 관세를 얼마나 붙일 것인가를 결정권을 누가 갖냐면은 권한을 일본이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관세를 안 붙이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싼 값에. 더 많이 팔 거 아니에요? 일본서 수입해 가는 거에 관세는 미국이 붙여요, 그거는. 그럼 높게 붙이면은 일본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수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일본이 불리한 그 조약을 맺었어요. 이 총 앞에서.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한번 싸우자." "야 안 된다 그래." 한번 싸웠다가 중국 꼴 난다. 이미 중국은 그 한 10몇 년 전에 영국하고 싸워 가지고서 져 가지고 그 아편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편 전쟁. 난징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제 깨지면 우리도 뭐 나라 망한다 뭐 등등해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고 하고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필두로 서구의 열강들과 조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불평등 조약을. 근데 일본서는 이제 이를 바랐죠. 이렇게 한방 받고서 호되게 당하고서 이제 서서히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움직이는 게 뭐냐면은 일본에 보면은 여기 박부수가 있잖아요. 이 박부에서 멀리 떨어진 이 다이묘 이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통해 가지고 얘 안 되겠다고. 요놈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다고. 이거 없애버리자고 그 음모를 해요, 음모. 그래 가지고서 요 4 개가 주동이 돼 가지고서 뒤집어 엎은 게 에도幕府의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든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근데 아까 인제 이걸 보시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260 가의 다이묘 그 영국이 있었잖아요. 다이묘 국가가幕府가 있고 요 중에 요거 하나 그다음에 쪼우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모리 요거예요. 여기 요거 야마노우치 요 정도가 모여 가지고서 이 중앙 정부를 쓰러뜨린 겁니다. 지금 말하면 쿠데타죠. 이제 쿠데타인데 뭐 여러 가지 긴 그 스토리가 있는데 하여간 이거를 쓰러뜨린 다음에
이런 분할된 정치 시스템을 없애고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메이지 이제 국가가 되는데, 자, 이때 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측에서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예세를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불평등 조약과 같은 수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애국의 열강을, 애국의 그 제국주의 침략을 막을 것인가? 다른 얘기로는 어떻게 하면 중국꼴이 되지 않을까? 이 나라가 존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큰 문제가 되잖아요. 뭐 자질구레한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답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밖에 없다.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힘을 합쳐서 북극강병을 이루자. 나라를 살찌우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 근데 이것이 말은 쉽지만은 되게 큰 얘기,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요. 근데 전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왜냐하면 이전에는 264 플러스 1 때 국민이 있었어요. 국가가. 다 완전히 이래저래 다 갈라져 있잖아요. 어떻게 일치 단결시켜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지만 답은 전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힘을 합쳐가지고서 부국강병을 일으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대치를 하자. 자, 답은 군사력을 키우는 데 있고 군사력을 키우자면 나라가 부를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서양 열강을 따라잡자. 서양을 이기자. 거죠. 그래서 불평등조약을 평등조약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때부터 열이 붙어가지고서 그 미국하고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을 하려고 평등조약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평등조약을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 거의 그 19세기가 끝나갈 때 성취를 했어요. 50년 정도, 50년 이상이 걸렸어요. 50년 이상. 나라가 강해지고 군대가 세지니까 서양 열강이 들어준 거예요, 말을. 그게 성공한 거죠. 이제는 동양에서 떠나자. 동양은 지긋지긋하다. 떠나자, 이거. 중국 봐라, 중국. 쟤는 나라 깨져가지고 뭐 엉망진창 아니냐고.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메이지 이 시대인데, 이 사람들의 그 야망, 목표를 그 두 사진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이지 천황의 그 사진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단결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부국강병을 이루자. 어떻게 단결해서 힘을 합치냐? 요걸 통해서 단결하자, 요걸 통해서. 그래가지고서 이것처럼 부국강병을 이루자는 거예요. 국민통합은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국민통합을 하고, 부국강병은 서양적인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이 국민통합, 여기에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신도가 되는 겁니다. 신도. 신도랄지, 아까 뭐 히라타사네니, 뭐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이 통합된 국가를 만드냐?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250개가 넘었잖아요. 그걸 다 쪼개져 있었는데 어떻게 다 하나로 뭉치냐? 어떻게 통합해가지고 단결을 하냐? 이거는 정신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초월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략을 쓴 겁니다. 각 가정은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똘똘 뭉친 힘이 각 마을에서 뭉쳐져가지고 각 마을에서 뭉쳐진 힘이 그대로 국가로 통합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서 이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어떻게 통합을 하냐? 이게 뭐냐면 각 가정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각 마을도 제각각이잖아요. 국가는 뭐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라 안 되잖아요. 연결이.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것이. 하나의 오게닉 그 조직으로 유기적인 조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정신적으로 하는 밖에 없는 거죠. 초월적으로. 종교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이런 것밖에 합니다. 자, 우리는 다 똑같은 그 가족에 속한다. 전부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건 관계없이 한 가족이라는 거야, 한 가족. 어떻게 해서 이게 한 가족이냐? 육체적으로선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가족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마을 우리의 그 각 가정에 조상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은 제각각이 아니라 이 마을의 공동 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리고 마을의 공동의 신들은 이 아마테라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원래 아마테라스가 있었고 원래 이 신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자식들이 각 마을에 가서 신이 된 거예요, 신. 각 마을에 있는 신들이 각 가정의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본인이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각 마을에 있는 신이 요 아마테라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신화를 찾아다가 이제 들여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서 각 마을에 있는 신들이 이 아마테라스하고 어쨌든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마을의 신하고 각 가정의 조상 신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각 가정에 신들이 있잖아요. 조상 신들이. 그 신들은 마을에 있는 그 보호신이 있어 하나. 이제 그 진수감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영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요 각 마을에 있는 요 신들은 아마테라스하고 연결이 돼 있다. 봐라.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응? 그래서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 한 가족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렇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이제 그 이론을 이제 구축해 나가고 여기에 걸맞는 의뢰들을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됐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그 작동 장치를 말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보통 가족이 아닌데 이 각 가정의 이 가장들을 봐라. 이 가장들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전부 그 존경을 하고 효도를 하지 않냐, 효도. 이 가장은 또 모여가지고서 행정조직, 마을이나 뭐 군, 면 이런 데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상관한테 그 어떤 그 성실함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각 마을은 전부 천황 밑에서 이렇게 지배를 받는 이런 그 행정조직의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실천을 해요. 행정적으로. 그럴 때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인데 이는 보통 가족이 아니라 이 가미들의 가족이다. 아주 신성한 가족이다. 그래서 이런 가족에서 이 천황은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아버지에게는 효와 충을 이제 바쳐야 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거를 세뇌를 시켜요. 세뇌를 시켜가지고서 실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이제 천황이 아버지라고 이제 하지만 이게 맨 처음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시골 사는 노인도 천황이 팔팔한데 그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해야 되고 뭐 도시에 사는 조그만 애도 천황 보고 아버지라고 해야 되고 뭐 등등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해갑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펼쳐져 가면서 그 아마테라스하고 연결이 되는 천황을 통해서 천황이 더욱더 절대화되고, 절대화인데 절제라고 썼네요. 신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아마테라스와 같은 그런 신이 됩니다. 신. 천황이 신이 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신이 아닌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더 엄청난 신이 변해가요. 시간이 갈수록.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국채예요, 국채. 국채. 이것이 일본의 아주 근본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쳐주는 것이 이제 가죽국가예요, 가죽국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아마테라스가 있고, 각 마을에 그 수호신이 있고, 각 가정에 조상신이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각 가정의 아버지고, 그 마을 행정기관의 수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앞뒷면으로 딱 접촉을 시켜가지고서 같이 이제 작동을 이제 시킵니다. 시켜서 이루어지는 이런 아주 특별한 가족, 국가가 일본의 국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채. 근데 이때에 이 가족은 보통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 영적으로 딱 신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신성한 그런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족이 한 딱 그 단체가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서 단결이 돼가지고서 이 기반 위에서 이제 부국 강병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하죠. 어느 정도. 점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제 제국주의의 그 전개로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 권력의 작동 원리로 보면은 이 천황제고요. 천황제의 그 통치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그 작동 원리로 보면 이것이 이제 신국이 되는 겁니다. 신국. 일본은 그 신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오늘 이제 본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요 국학, 그 신도 계통의 지식인들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요 엠퍼러가 점점 더 절대화가 돼가지고서 이제 20세기 이제 초,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으로 이제 치달아가면서는 이 천황이 점점 좀 절대화가 돼가지고 천황은 그 만물의 주제자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돼버려요. 아까 그 맨 처음에 봤던 닭가감이나 하라 할지 뭐 이런 그 있었잖아요. 일본에 이것이 일본의 이제 국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결된 힘으로 부국 강병의 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짜져 가는데 근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이 따르고 또 따름으로써 반대급부로 그 이익도 얻고 이제 해가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를 하고 항거를 한 사람들이 이제 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정부의 일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전부 폭력을 통해서 이제 그 통제를 해요. 어떻게 폭력을 통해서 그 통합을 하냐면은 반대하면은 깜빵이라도 집어넣는 거야. 벌 주고 뭐 죽이고 뭐 등등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폭력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걸 통해서 통합을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실현을 한 거죠. 그 나아가서는 이것이 이 식민지 제국주의를 가면서는 다른 나라에까지 이제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 남산에 그 신도 신사에 참배를 하는 그 조선의
사람들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조선, 그다음에 지배하는 중국까지 전부 일본의 어떤 가죽국가 안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발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제 황미라전책을 쓰고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창씨개명까지 하잖아요. 한국에 가죽국가로 만들려니까 이게 이상해, 송이. 일본식으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한종홍, 뭐 한경홍인데, 이거를 시미즈라고 바꾸자, 이렇게 지우고서, 이런 창씨개명을, 이런 기록도 많이 있어요. 창씨개명을 하고, 아무리 일본인처럼 보이게 만들어도 이 신성한 가죽국가에서는 세컨더리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 조선의 사람들이, 중국의 사람들이. 그래서 가죽국가는 이제 일본 종족주의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죠. 우선 이제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망했는데, 우선 여기까지 보고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았는데 질의응답을 왔죠. 히라타 아스타의 시기부터 의뢰, 특히 죽음과 관련된 의뢰가 이제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례나 제례가 신도의 장례나 제례가 어떤 모습인지 선생님 보신 대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장을 하죠, 신도 쪽에서도요. 신도는 화장을 안 해요. 매장을 합니까? 예, 매장을 해요. 어, 신도는, 제가 신도 장례식은 직접 본 적은 없는데요. 이 신도는, 그러니까 불교가 100% 지배를 했잖아요. 불교가 장례식을. 그런데 에도 시대 때에 신도 신사의 사제들까지도 좀 불교식 장례를 지내야 됐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 성공을 거의 못했어요. 국가의 아주 국지가 반기독교 정치이고, 반기독교 정책의 중심 기둥이 불교였기 때문에 이 에도 시대 때는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에도 시대가 바쿠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신도의 장례식이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맨 처음에 스타트를 한 것이 천황가예요. 천황가. 천황가에서 이 메이지 천황의 아버지가 맨 처음에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메이지 시대가 되면 다시 신도장으로 다시 치러요, 다시. 그리고 천황가에서는 완전히 신도식으로 옮겨가요. 그러고서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조금씩 강요를 했죠. 강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워낙 반발이 심해. 일반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길들여져 왔는데, 갑자기 옮기려면 우리 조상은 여태까지 불교 사원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신도식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이때 일반 사람들은 화장을 했어요. 화장. 왜냐하면은 이 땅이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토장을 하다가 땅이 없어가지고 위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도시 지역에서. 그래서 병도 막 전염병도 생기고 하니까, 나중에 웨이지 좀 더 지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법을 정해가지고 모든 시신은 화장하는 법을 만들어 버려요. 이제 그러면서도 신도장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호응도 안 하고 너무 지나친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또 여러 가지 공작을 해갖고 또 잘 보이니까 불교를 끌어안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냥 놔둬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시 불교적으로 많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요. 그래서 현재까지
신도장은 그렇게 드물고요. 그렇게 드물고 이제 불교 장례식인데, 그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장례식이 이제 불교의 독점이 아닌 걸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상제는 신도식의 장례식은 메이지 시대 때의 신도 정책의 이제 상징적인 그 표상으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만은, 민중에까지 침투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신도 장례식의 이제 절차를 보면 있어요. 나름대로 뭐 굉장히 참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 듣기로는 일본의 가정에 음,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유고를 모셔놓고 또 신주도 세워놓고 이런 집들이 제법 있다고 하던데, 제일은 어떤지 혹시? 보통은 지금도 대부분은 불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불단, 조그만 불단을 만들고요. 신도의 단도 있어요. 가미다나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다른 용도로 하고, 이 시장을 떠난 가족들의 혼을 모시고 하는 거는 대부분 불단이에요, 불단. 그래가지고 되게 두 개가 있어요, 단이. 지금은. 전통적으로는 두 개가 이제 메이지 이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단은 되게 많이 있어요. 지금 불단은 제가 어떤 가정집에 가면 되게 다 있어요, 불단이. 상당히 아주 멋있고 크게 세운 집도 있고. 왜 이렇게 불단이 필요하냐면은, 이 일본에 정착된 불교의 관습에서는 이 세상을 따라 장례식을 지낸 다음에 몇 년 동안을 집에서 공양을 하냐면 33년을 하게 돼 있어요. 33년간. 33년 동안 공양을 하려면은 그 집에는 불단이 영원히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세월 동안에 누군가가 또 세상을 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단은 어디 가나 있죠. 네, 거기다. 그래서 신도에서는 지금 거의 안 해요. 다 불단이지. 신도의 가미다나의 영을 모시고 하는 거는 신도의 사제들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는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면 좀 예산이 많이 든대요. 근데 신도는 싸요. 오늘 지금 찾아봐도 구니타치 시에서도 하는 거 보니까 7만 원 정도? 근데 불교식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간누시가 와서 이렇게 놀이터 같은 거 하고, 스님이 안 오시니까 번명? 돌아가신 다음에 번명도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좀 10분의 1도 안 돼서,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은 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저 세상은 어떻게 아무도 모르니까 싼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도식으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5만 원 들었대요. 전부 다 해서.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본의 사원이 워낙 많잖아요. 불교 사원들이 워낙 많은데, 많은 사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 재정적으로 힘드냐면은, 첫 번째는 인구가 이렇게 늘지 않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 장례식이 좀 다양화돼 가고 있어요. 다양화. 그래가지고 수목장 한다 할지, 그다음에 그냥 바다에 뿌리고 만다 할지, 뭐 등등 있고, 그다음에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그 일본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건데 이 혼자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아무도 와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병원에서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도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하고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절에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치러주는. 근데 그 값이 3만 원이라 3만 원. 그 시청에서 3만 원을 30만 원이죠. 30만 원을 불교 사원에 계약 맺은 사원에 주고 그럼 거기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치러주고 뭐 하는 어떤 게.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 장례식 자체가 좀 다양화돼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신도도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도를 붙잡아 두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은 그 부모의 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부모의 상을 모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가면 절 뒤에 그 묘지가 많잖아요. 가정묘가. 그럼 가정묘를 하나 거기다 만들면은 그 가족은 대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와가지고 빈손으로 또 안 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그래서, 그 일본 말로 이제 데라 오코시라고 하는데, 데라 오코시, 절을 다시 부흥시킨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그거 하는 데가 있고, 성공사례도 있고, 뭐 소개가 되고 그래요.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 근래,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1990년대 버블 경제 깨지고 그 이후의 현상이고, 그 이전까지는 뭐 압도적으로 불교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불교 장례식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희 그 의사님은 가임이 계명 받으셨는데 그 계명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높은 등급을 받으셨는데 200만 원인가 얼마가 내시다 그랬던 것 같아요. 200만 원, 2천만 원이죠. 그 종이 하나, 그 나무로 된 거 글씨 하나인데. 근데 그거 아직까지 모시고서, 33년 동안 집에 모셔요. 불단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변하고 있죠. 오랫동안 어쨌든 종교는 죽음 산업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왔다고 볼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이 불교의 독점을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 그 원리에 신도를 중심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신도는 완전히 불교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신도의 신사에 관리자도 승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종속되어 있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독립을 시키고 오히려 불교 위에 세운 것,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엄청난 그 변화인데 이것들이 이제 오늘 읽은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의 노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결실을 이제 맺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놀랍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이 정치 권력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그다음에 거기에 그 예세, 이 일본은 이 섬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나 조선반도하고 한국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이 자연적으로 보호가 됐잖아요. 자연적으로 이 바다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왔었는데, 그래서 이 외국에서 누가 와서 손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야. 예컨대 우리는 함경도 같으면 관계없어요. 거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와서 찔르면 또 가서 찔르고 막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일본은 굉장히 민감한 거야. 그런 가운데서. 근데 한 번 크게 맞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네들의 행동을 중국을 바라보고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 보니까 개판은 5분 전이거든. 우리는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럴 때, 이제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신도였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그걸 한데 이제 묶어줬으니까. 그러면서, 신국, 이라는 그 생각들이 점점 더 강화가 된 거죠. 그 점과 관련해서 또 이 국채의 등장, 국채론의 등장 설명하신 데에서 이제 생긴 의문도 포함해서 가르쳐 말씀을 드리면은 국채, 국자 음, 이게 지금의 네이션 영어로 번역하면 네이션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스테이트로 번역하면 가능한가? 그런데 예전에 고대 중국에서 이 국은 제후가 다스리는 영역을 통상적으로 이라고 했죠. 천자 혹은 황제가 다스리는 영역은 그냥 천하였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황제고 천자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명칭 천자라고 하는 게 그런 용어가 성립이 됐는데 일본의 통치자는 천황이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가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가미를 보면 일본 신화를 보면은 사실은 뭐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본 신화를 보면은 가미의 후손 니니기가 이제 그 뭐야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니미가 일본에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니니기 이노미코토가 나중에 이제 천황과의 조상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결국 일본인 전체의 조상이 아닌 거죠. 천황과의 조상일 뿐입니다. 일본 신화 이렇게 보니까 일본 열도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코스몰로지하고도 다른 측면이죠. 가족국가라고 하고 선생님 그 이제 가족국가의 종족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하나의 가족과 같다. 일종의 유사가족인 거죠. 일본인 전체가 천황가의 유사가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국가의 종족주의라고 했는데 종족주의라고 하는 말도 엄밀한 의미의 혈통에 기반한 동일 종족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얼핏 얘기하면 어쨌든 유대교에서 유대 종족주의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의 그런 종족주의를 채택을 한 건데 이거는 과거 중국의 천하론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말씀 배제하고 일본 특수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쪽의 논리를 구축했다. 이게 이제 특히 이 신타 아스타네 시절부터 이제 그런 식의 논리가 신토에 강화된 것이고 그게 메이지 이후에 일본의 국채론과 또 연결이 되고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질문이 아니고 그냥 소감이. 네, 맞습니다. 그 보편주의적인 사고는 아니고요. 그 신화에 보면은 일본의 그 열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가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마테라스 통해 가지고서 그 일본인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자나기, 이자나미 등등 신들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럴 때 인류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일본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중국하고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 지리적인
특성이 이제 반영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사방이 다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다른 거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네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거의 주류를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 일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강조가 되는데, 일본이라는 용어 자체는 고대부터 이제 쓰여져 왔거든요. 그 시노모토, 그 태양의 근본, 뭐 등등 해가지고서 이제 쓰여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소설적인 환상적인 그 천하가 이런 건 없는 거죠. 중국도 말은 그렇게 하지 자기네가 무슨 천하야? 한 귀퉁이야 그냥 고기에 그냥 차지하고서 살았던 거죠. 아니, 그렇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표현을 자기네가 뭐 전부 세계 중심이고 어쩌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뿐이긴 해도 중국인들의 그런 천하관념은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이 동아시아 사회에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래. 중국에서 볼 땐 작동한 거지. 일본에서 볼 땐 전혀 작동한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볼 때는 일본은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아주 소인대 하나씩 이렇게 진심으로 중국적인 세계에 귀속하고자 했었던 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디가? 그 천하관념이 명분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약간 저는 요새는 그 중국의 천하관념이랄지 뭐 천명이랄지 등등의 그 뭐랄까 허구성,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요새. 근데 자기네끼리 근데 뭐 다 마찬가지인데 어디나. 근데 일본은 이제 그거를 타단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서 자기를 대치를 시키고서 전개시켜가는 논리인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런 논리를 전개해 가는데 좋은 자료를 중국이 항상 제공해 줬던 거죠. 중국이. 그 가을 되면은 이제 근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지금 이야기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근대는 잘 모르고 근대는 조금 알아요. 송년호 선생님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천황이란 말 자체도 제가 아는 제 선생님의 스승님이 이게 논문을 썼어요. 천황제의 언어학적 고찰에서 천황이란 말 자체도 상당히 근대적인 만들어진 말이고, 우리가 똑같은 한자가 있다 그래도 그게 쓰임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족도 사실은 그 영어에서 나오는 레이스 그거를 처음에 정족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말처럼 저희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니까 약간 삐그덕삐그덕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대학원 석사 들어갔을 때 그 사상사를 하신 야스마르 선생님, 제 스승님이 저한테 히라타 아츠타네를 한번 해보라고 권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벽이 높아가지고 그건 못했는데, 사실은 히라타 아츠타네가 굉장히 국수적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러시아어도 배웠고 자기가 스스로 외국어도 배웠고 해서 훨씬 더 사실은 이성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나 지금의 여러 가지 그 담론들이 사실은 근대하고 정근대 안에 있는 단층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단층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거기서 어긋남이 생성이 돼가지고 예적부터 있었던 것처럼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여러 가지가 좀 그 단점이나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천하라든가 천황이라든가 아까 국이란 말도 국이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것도 정말 다 번역 과정에서 많이 생성되고 거기에서 생기는 그 틈새나 오류가 우리의 사고의 틀을 좀 바꿔놓고 잘못 어떤 부분에서는 뭐
정당한 길로 갔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류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근대를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많은 민족주의, 그리고 국수주의적인 사고는 독일에서 배워왔어요. 사실은 독일의 번역 과정에서. 그래서 뭐 국이라는 말도 언어에 보면 내셔널 랭귀지도 독일어서 나치온 슈프라흐이라는 말로 하고, 모우란 말도 무터 슈프라흐. 독일,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 직전부터 유럽에 많이 유학을 보내는데 독일이 상당히 유학지로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독일적인 독일 중심의 내셔널리즘이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는데, 그게 사실은 전근대부터 내려온 일본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독일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해체해서 그 방정식을 좀 풀어나가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나중에 가을부터 시작되는 근대 일본 사상사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동의하는데요. 뭐 각 시대마다 단층이 있는데 그 단층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죠.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컨대 지금 오늘 이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그 글자들이 모두부터 다 있던 글자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글자가 가리키는 의미, 내용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건 거의 없는 거죠. 없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각 글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서 그거를 또 이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충분하게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이제 면밀하게 항상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일본이 엄청난 변화를 겪잖아요. 메이지 시대 때 들어오면서 정치, 뭐 경제, 교육, 군사, 문화 등등 여기는 온갖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온갖 요소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 요소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이해하다 보면은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그 큰 틀을 만들어준 그 얼개는 근본적으로 아까 사진 둘이 이제 보여줬던 그런 시스템이 추진이 돼가면서 속속들이 내용이 이제 조금씩 정제가 돼가지고 채워지고 맞춰져 가면서 이제 이끌어져 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근본적인 이 체제가 그냥 팔아버리고서 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체제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서 팔아버려서 망가지는 것이 이제 1945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는 가을부터 충분히 다르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각 틈새를 채우고 좀 다듬고 뭐 이렇게 조금씩 조정을 나가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된다 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제 9월부터의 읽을거리가 이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